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제환 씨 사건 새로운 증거과 증거들이 나오면서 특권층과 검찰 조직의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의 활동을 2개월 연장했지만 실제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의 의원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김학의 장제환 사건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검찰의 전형적인 부실 수사인데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모르기가 어려울 거라고 추측합니다만은 이번 사안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권력의 고위층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 특검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검이 필요한 단계라면 국회에서 어차피 논의해 주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대비해서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봐가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 연장했습니다. 대검 과거사 조사위. 그런데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특검 검사를 임명하고 특임 검사를 임명하고 감찰본부에 파견해서 기관을 두지 말고 2개월에 한정할 필요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문제들은 검찰과 경찰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몇몇 개인의 희생을 주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의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임 검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경제 활력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갑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근본적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서는 고용의 위축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깔려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째 국정과제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괴롭히는 가장 큰 사안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네, 기존에 많이 갖고 있는 대책만 해도 그걸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겠습니다만 요컨대 하나라도 성과를 더 늘려가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부라고 출범했지만 몇몇 경로를 잘못 택함으로써 일자리를 없애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로시간제, 시간제 강사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화된 시간 강사는 환영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강사가 대학 강사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직하게 만드는 경직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온 것 또한 일부 있습니다. 물론 유연성과 함께 노동 안정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정책이란 취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또는 왜곡될 소지는 없는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 등등을 훨씬 더 정교하게 점검하고 따져가면서 정책을 시행해야겠다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미래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자는 의미의 제안입니다. 먼저 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 매우 중요하죠. 안전을 위한 정보위 조정책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하도 많습니다만 우선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을 3대 생명지키기 프로젝트로 제가 직접 관장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그 안전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진단도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만은 과거에 세월호 침몰 이후에 대규모로 벌였던 것을 이제는 그 대상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점검하자는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18년에 역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보며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사고가 터진다면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의 향배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두렵지 않으신가요? 늘 조바심이 납니다. 네. 네, 한번 표를 봐주십시오. 붕괴 사고 건수가 2008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를 보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교량, 육교 같은 우리 사회 기반 시설들이 일제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하필이면 그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무엇일까?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SOC 예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작년 12월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지만 관련 예산은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SOC가 건설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끝난 지 4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일리 법칙을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숫자 3개를 내옵니다. 1, 29, 300인데요. 큰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 29개의 중간쯤 되는 사고가 있고 300개쯤 되는 아주 잘 자란 사고가 있다. 그러니까 작은 사고가 많이 나면 큰 사고도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법칙이라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이렇게 붕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세월호와 같은 대형 사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이고, 끔찍한 말씀 안 그러니까 하일리 법칙입니다. 아니, 네, 늘 그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고이더라도 늘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하 공동구를 전면 설치하고 노후 학교 시설물을 전면 보수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포함해서 올해를 국가안전 SOC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추경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국가안전 SOC 원년 선포에 맞춰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안전한 SOC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노후 SOC가 여러 방면에서 일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안전을 위한 보수의 사업은 좀 더 대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표를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그 SOC 예산 중에서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
비중은 올라가지만 액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14%인데요. 미국이나 일본은 30 내지 50%까지 되거든요. 훨씬 더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요.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는 19년도 공자기금에 연간 1조 원 이상 예탁하는 기금과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만 해도 연간 16조가 넘습니다. 특히 교통시설 특별회계, 이거는 19년에 만도 3조 7천억 원, 총액의 44.2%를 공자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회계 이름을 교통 및 안전 특별회계로 바꾸고 안전에 체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목적대로 쓰지 못한 돈을 국민 안전에 투자하자는 내용인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데는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문적인 것은 관계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국회의원 하셨으니 아마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당시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와 평가는 어땠습니까? 정말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또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정부법이라는 법을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의욕적으로 했었고요. 그때 그 IT나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 한 편이 현대자동차 200만 대 수출하는 거가 맞먹는다. 그 말씀을 하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와 아울러 IT 인력을 대거 양성했고요. 김대중 정부 벤처붐 조성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 정부 전자정부 사업은 추진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당시와 지금의 추진 체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네, 좀 가르쳐 주시죠. 네, 국민의 정부 핵심은 컨트롤 타워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때의 전자정부 사업은 청와대가 직접 관할을 하고 정부위원을 행자부, 정보통부, 기획부 차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 차관이 관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타 부처의 참가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각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2000년 초반기와 지금은 매우 유사한 산업 변혁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기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인력 양성이고 새로운 전자정보 사업 추진이 그래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제2벤처붐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정부 문서를 지금부터 5년간에 걸쳐 블록체인으로 바꿔봅시다. 정부 혁신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전자정부 추진 경험을 되살려 대통령 산하의 전자정부 추진 4.0 추진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자정부 추진 협의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들어가시고 산업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네,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어제 포항 지진 때문에도 원인 발표 때문에도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포항으로 선정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주 넥스지오 컨소시엄 주도의 문헌 조사, 또 지질 조사 등을 통해서 부지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기존 조사, 또 연구 자료 등이 가장 많이 축적된 포항을 그 부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부지 선정, 또 진행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항시는 활성 단층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 연구자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포항 지역이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알고 있지 못했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특혜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업자가 문헌조사와 실지조사를 거쳐서 선정했다고 지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부지 선정이 적정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따로 별도로 엄중하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꼭 그래 주시고요. 박근혜 정부 때 물을 주입하자 70여 회의 지진성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당시에 보고받은 박근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 그때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세 진동 관리 매뉴얼 따라서 물 주입을 중단하고 배수 조치 등을 취했고요. 이러한 조치 내용을 전담 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정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났던데요. 작업 중 지진이 발생하면 외국은 어떻게 대처하죠? 외국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스위스의 경우에는 그때 3.4 정도의 지진이 난 경우에 일단 중단을 하고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중단하고 결국에는 조사를 꺼내서 결국에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중단돼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지진 발생에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차례에 걸쳐서 물을 주입했는데요. 그런데도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물 주입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3.1의 지진도 있었는데요. 네, 전혀요? 네, 물 주입에 관련돼서는 영국 컨소시엄이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민심이 매우 무섭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당시 정부의 태도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역에 무리하게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이 동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현재 청구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처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 또 부지 선정의 적성성 여부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부에서도 특별히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간에서 함께 고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우리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추진되는 것, 실행되는 것은 몇 개 없어 보입니다. 갈등 때문입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네. 기재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정부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립하면서 올해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양보와 타협에 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에 대해서 좀 적용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상적인 정부 말고 기재부요. 기재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일단 일부 요인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하고 기재부는 현재까지 지원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이번에 혁신성장본부를 정규 직제화하면서 좀 그 갈등 기능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별도 TO를 따서 정규 직제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타협을 이뤄낸 카풀도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이 임기 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부총님이 어제 언론 기사인데요. 경산호위에서 막혀 있는 현안들입니다. 경산호위를 보면 노동 문제 풀기에도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경산호위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경산호위에서 노동 현안 중심으로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저는 경산호위와 같은 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력적 근로제와 관련돼서 비록 완전한 합의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경산호위가 이와 같은 시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기재부가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재부 내 각종 갈등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사회적 대타협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기재부가 이제 직접 노력해야 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기재부 혁신성장본부를 저희가 혁신기획단으로 정기 직제화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혁신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기재부가 직접 그 혁신기획단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직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부터 정식 지제가 발족이 되면 본격적으로 같은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회는 수년째 국민 신뢰도 최악 집단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등장과 같이 어느 한 순간 기성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상은 양보를 전제로 할정한 방 국민을 평가하는 국회를 극복해야 합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대화하여 상생과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